그러면 저희가 정치에 대한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고요. 우선은 우리 패널 분들께서 각자 20분 정도 저희 사전에 준비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제를 해주실 텐데, 먼저 우리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님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에 신인규 변호사 통해서 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치가 가능할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정쟁뿐인 이 시대에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가 가능할지 고민 중에 있고, 이런 토론회를 한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치가 매우 더 격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처럼 그래도 최소한의 협치, 그래도 최소한 여야 간의 어떤 갈등 중에도 그래도 이제 어떤 대화의 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김기현, 이재명 대표 시대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대화마저도 실종된, 오죽하면 전직 국회의장들이 나서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 그러니 좀 만납시다 하는데도 만남이 잘 성사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암울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가운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희망이다, 한국 정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너무 무거웠어요. 4가지 주제를 주셨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얘기할 말이냐 고민이 이제 너무 많이 됐는데,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해서 협치, 그다음에 초당적 정치 복원은 가능한가, 어찌 보자면 사실 좀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러나 또 좀 열어놓고 보면 또 답을 좀 찾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있지 않을 때 그냥 변호사를 하거나 기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일을 할 땐 굉장히 똑똑하고 유력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정치권 안으로만 들어오면 이렇게 다 바보가 돼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상동기 범죄라고 칭하는 그런 현상들도 굉장히, 특히 이제 소수자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나가서 동네에서 산책도 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는구나, 이런 걱정까지도 듭니다. 안보 이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실 제기되는 이러한 수많은 이슈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늘 취재를 해보면 말은 많은데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 수많은 이슈들을 놓고 합리적 대안을 찾자고 치면 그 대안을 왜 못 찾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극단화된 형태로 양당 독점 체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데만 익숙한 정쟁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보수, 진보 없이 그냥 이 문제 자체를 놓고 해결을 하자. 그러면 합리적 해결이 어렵지 않겠죠. 근데 그보다는 더 앞서서 우리 정치적 이익, 우리 당의 이익,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겉돌고 심각해지는 것 같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 전체주의가 나오고 반국가 세력이 나오면서 이른바 반공 멸공 프레임이, 저 학교 다닐 때 들어보고 못 들어본 그런 얘기가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다시 정치를 복원시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무거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수많은 이슈들을 통합의 리더십, 그러니까 화합의 리더십,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 과거에는 신용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실종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이 찍히니까 그 상대방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용인하고 협력하거나 이러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싸움만 가속화되고 극단적 대립만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 사회에 극단적으로 갈려있는 정치도 문제지만 저는 여전히 불평등, 양극화 뭐 이런 문제들을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유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지만 자유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평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됐지만 정작 지금 시기에서 놓고 볼 때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공정, 윤석열 정부 때의 공정, 두 공정은 어떻게 오염되었나 이 문제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 10%가 되어도 개의치 않고 개혁을 밀어가겠다라고 집권 초반에 주장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라고 기치를 들었는데요. 실제 그 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오히려 반국가 세력, 반공, 멸공 뭐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아예 민주나 진보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마저 생기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거리의 정치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뭐 내일부터인가요? 민주당이 이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갈등만 증폭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5년간 이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매우 암울한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어떤 합리성을 찾아갈 수 있을지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서없는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서는 이제 참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돼 있어서 참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이 전무하다, 부재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자유만 너무 편향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면서 그 개념 자체도 오염됐지만은 또 평등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다. 그리고 공정 가치도 오염돼 있고 또 갈등을 양산하는 이 정치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발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 다음 분 발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께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네요. 굉장히 무겁고 왜 무겁냐면은 첫 번째는 이 주제가 무겁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발제를 할 만한 역량이나 어떤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 뭐 2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은 좀 짧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저는 제 의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윤선 선배께서는 지금 한국의 어떤 현재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라면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묻는 방식으로 제가 이 발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정치를 재개했다 뭐 이런 건데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 포럼 정치가 시작됐다 뭐 이런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게 친윤계 이제 모임인데 이게 포럼이 열리고 있고 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뭐라고 뭐 무슨 포럼 하여간 이런 거에 참석을 한다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제 발제 이 대회 요 행사 포스터를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이렇게 포스터에 붙어 있더라고요. 초저출산, 지방 소멸, 문제 해결,
뭐 초고령화, 미래 세대 지속 가능, 기후 위기 등등등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인구와 기후 뭐 이런 포럼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해왔거나 하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던지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제가 답변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기후 위기 얘기를 하고요, 초저출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솔루션 정치를 얘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양당 정치가 문제가 있다, 이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도 여기에 계신 제가 좋아하는 신인규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은 그 얘기를 안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을 포장을 하고 본인의 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다른지 첫 번째 묻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솔루션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를 우리끼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후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법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고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정치가 규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제도가 만들어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민들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한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 높이 평가하냐면은, 자, 스티브 잡스가 더 대단한가요? 아니면은 IT 경제평론가가 더 대단한가요? IT 경제평론가가 세상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지만은 잡스가 세상을 바꿨어요. 예.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뭐 언론인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평론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치인들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아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여기 계신 청년 정치인들, 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젊으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올바른 뜻과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집권의 의지,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욕망, 뭐 아니면 체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이제 양당 체제가 공고하고 한국 현재 정치 지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균열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정치개혁 2050의 이제 모임에 한번 여러 차례 이제 옵저버 형식으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 구성하고 비슷해요. 다 당도 다르고 다 이제 약간씩 차이도 있는데, 그냥 여기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라. 지금에 있는 기존 정당하고 그 차이 간극, 지금 각 정당하고 이 사람들하고 간극을 보면은 그냥 차라리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여기에 페미도 있고 안티 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겠지만은 차라리 그렇게 한번 싸워볼 생각은 있느냐라고 제가 되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 다음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길게 이제 롱텀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준비된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전략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각 개개인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당을 만들고 이러지 않으면 이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과감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고난의 길이 되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끼리 한번 당을 만들어서 그 정도 차이는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 한번 그런 거를 하고 싶고,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를 오래 했고 이제 뭐 분석도 하고 평론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정치인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되는 부분들은 양당에서 한 명씩 패널로 나와서 거기에서의 논평을 하고, 그래도 청년 정치인이니까 제법 신선한 얘기도 하고 자당 비판도 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 소모되는 요 구조 안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소모되면은 약간의 본인의 인지도 정도는 올라갈지언정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서 획책하고 도모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파격적인 뭔가가 아젠다를 던지고 그런 방식으로 정치가 움직이건, 어쨌든 그게 뭐 이제 센세셔널리즘이다라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통일 더 이상 추구할 이유도 없고 지금의 이제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는 낡은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의 예를 들면 이런 파격적인 거를 뭔가를 던져서 뭔가 주목을 끌고 그걸로 또 담론을 가지고 싸우고 사실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한 방식의 예를 들면 이를테면 여가부 폐지 이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정치에서는 저는 성공하기 좀 힘든 구조이고 역대 정치를 보면 또라이들이 바꿨어요. 예. 지금 국제 질서도 사실 보면 또라이들이 바꿉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외교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남북 관계는 지금 이러해도 안 되고 저래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극단적으로 가서 오히려 탈출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또라이들이 바꿨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또라이가 될 준비가 돼 있느냐. 예. 착하게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저도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서는 이제 과연 여기서도 많은 아젠다들을 던지지만 그것이 기성 정치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정치 복원을 하려는 노력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들끼리 그래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차별화를 저희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생각할 포인트로 던져주셨고요. 또 하나는 좀 뭔가 획기적인 그런 좀 센세이셔널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정치의 균열을 내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한 20분간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 훈련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네, 이동을 못 해가지고. 일단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꺼내들 수밖에 없는 키워드는 실망입니다. 실망인데 실망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 저는 한 2에서 한 15분 정도 발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희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망이 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뀌어야 되는 정치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정치라는 걸 넣으면 저도 뭔가 희망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게 아니다. 희망은 고사하고 실망 다음에 오는 건 이제 절망인 거죠. 이제 망으로 쭉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럼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냐면 희망은 더 없죠.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가 쭉 지금 전개되어 온 양상을 보면은 오히려 개선되기보다는 그냥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정치는 그냥 어부지를 얻고 그대로 고착화된 가운데 더 실망스러운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돼버린 거죠. 제 바로 옆에 계신 이제 민 컨설팅의 박성민 대표님이 제가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20년 전에 저는 처음 뵀어요. 근데 20년 전에 하시던 말씀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분석이나 컨설팅의 발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없는 거예요. 2003, 4년 때나 그때 2004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나 내년 총선이나 지금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왜 좀 달라졌겠지, 조금만 달라졌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기득권화 돼버린 거예요. 더 이
정치 엘리트가 심화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국회의원들의 이 자격 요건을 보면 굉장히 이 스펙들은 더 고사양화됐어요. 고사양. 그러니까 소위 명문대를 나오고 다 뭐 법관 출신이고 다들 뭐 한 자리를 또 했던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사람이나 또는 여성들이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여성들의 비율하고 또 지금의 여성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조금의 이제 차이는 있죠. 하지만 큰 변화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심각한 구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년은 더 힘들어졌어요. 왜? 이제 청년을 일종의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청년들끼리 놀아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비도 오고 뭐 현장에 오기는 힘들죠. 근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건지웅 위원이나 성치훈 위원이나 아직 안 오셨네. PD 민방이죠. 이동학 위원이나 다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이제 마치 그 양식하듯이, 가두리 양식하듯이, 그래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그래 뭉쳐 있어, 이렇게 이제 묶어두고 기회를 안 줘. 왜 권지웅, 이동항, 성치훈에게 공천 주면 되잖아요. 근데 공천 안 줘. 근데 지역구 선거에 뛰어들려면은 지금 당원들도 포섭해야 되죠. 또 지역구 본선에서 이기려면 지역구 주민들도 또 선거운동을 해야 되죠. 우리 하은기 대변인은 더 하나 뭘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그런 제도적 기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화병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인규 위원장이 얼마 전에 했던 자담회에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혁명처럼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건지웅 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엎어버리고, 또 성치훈 위원은 국민의힘 쪽이에요. 민주당이죠. 같이 엎어요. 이동학도 또 더불어민주당이네. 국민의힘도 안 왔어요? 오지도 않잖아. 신인규 있네. 신인규는 자꾸 신인 같아. 이름이 신인. 그래서 이게 엎어야지 될 일이지 기존의 구도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여성도 그렇습니다. 여성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색 맞추기 일환으로 그냥 여성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그러면 당대표도 여성 주고 원내대표도 이번에는 여성이라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아니면 원내대표를 남자가 하면 정책위 의장이라도 여성이 돼야 되잖아요. 미안해서라도. 미안한 것도 없는 거야. 다 뻔뻔해. 다 철면피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2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당에 돌아가서 자기가 나이 들어서 40대 50대 되면 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실망해서 절망적인 구도로 바뀌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선거법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꾼다니까요. 저는 이미 예상을 했던 거 바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기대할 건 없다. 기대할 게 없는데 계속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굉장히 이 기득권이 심화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른바 몇몇 특정 대학이나 특정 출신
그다음에 특정하게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정치적 집단 폭력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보면은 당 대표가 서울대 법대,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여의도 연구원장도 서울대 법대. 아니 뭐 서울대 법대 동문회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와 보면 다 스펙이 좋아. 아니 어찌 보면은 아니 대학 들어갈 때는 뭐 입시 성적에 따라서 서울대 뭐 고대 연대 이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다 때려 부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국회는 왜 또 그 지랄을 해야 돼요? 아니 국회도 그 대학 위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보좌관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다원화되고 더 우리 사회에 다차원적인 구조가 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해먹던 사람들이 더 집중적으로 해먹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망에서 폭망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석고대죄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자꾸 저는 뭐가 이게 둘 다 똥이 묻었고 둘 다 개판 5분 전인데 둘이서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싸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코미디야 코미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이야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에이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좀 낫겠죠. 그럼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둘 다 엉망인데 조금 우리가 더 낫겠지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제를 정리해드리면 우리 신인규 위원장이 이런 토론을 한다고 해서 저는 가서 그냥 뭐 쓰잘데기 없이 그냥 몇 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건 뭐 평소에 어디 가서 많이 하는 경우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도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해서 안 바뀔 거예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정점을 지났다. 점점 이제 대한민국은 2050년, 2070년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데 얼마나 더 빨리 망하느냐, 좀 더 더디게 망하느냐는 이제 정치권이 항암을 할 수 있느냐, 항암을 못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MZ세대가 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권지웅, 성치훈, 이동학, 그다음에 주이삭, 최웅주, 민방위 훈련 걸렸네, 그죠? 그다음에 신인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의힘이 뭐하네,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하네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힘을 합해서 기존 정치 질서를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정치 질서화를 만들어야 돼요. 정치 세력을. 이건 3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저는 그 구조로 가야 된다. 그 구조로 안 가고 여기서 뭐 돌멩이 하나 더 던져서 국민의힘 바꾸겠지, 더불어민주당 바꾸겠지,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저도 30년 동안 데이터를 만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보고 제가 얻은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지금 힘을 합쳐서 기존 질서를 뒤엎고 MZ세대가 중심되는 정치 구조로 가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는 발제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참 대한민국 실망에서 절망을 넘었는데 이제 희망을 좀 찾아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이제 정치권이 더 기득권화돼서 더 이상 제도적 변화에는 좀 기댈 것이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 기득권이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치에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인 그런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민 대표님 발제 한 20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제가 한국 정치를 가장 오래 관찰했고, 제가 그 민주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85년 2.12 총선 때 처음 투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87년도 6월 때 이른바 이제 6월 항쟁이라 그러는데 이제 6월 10일 날 시청, 뭐 저도 시청에 있었죠. 쭉 6월 달 내내 그랬고. 그래서 그 지난 30여 년간의 한국 정치를 지켜봤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국 정치가 위기라는 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건 다 동의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원인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갈릴 거예요. 각 정파마다. 그 해결책은 또 뭐냐? 이건 뭐 또 더 많이 갈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 어떤 일이든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는데 못 고치는 거는 대개는 기득권 저항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도 대체적으로 그게 제일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 원인은 안 알겠는데 아직 해결책을 못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까지는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아직 원인도 모른다. 한국 정치 문제는 이런 정도의 난제는 없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그러니까 정치가 망가진 원인도 모르는 그 정도의 난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인도 알고 있고 해결책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당제로 가면 되겠다 이런 뭐 해결책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원인은 알고 있지만 해결책이 아직 못 찾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전쟁과 스포츠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적이라고 부르고 상대를,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경쟁자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근데 대체로 서구 민주주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그게 전쟁이든 혁명이든 쿠데타든 또 조선시대 사화든 통치자와 피치자를 결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긴 자가 진 자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치자와 피치자를 결정하는 거는 체제 안에서 싸운 게 아니라 체제 자체를 갖고 싸웠기 때문에 이긴 자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화정을 할 거냐 왕정을 할 거냐 이러는 거면 뭐 승리한 자가 진짜를 다 죽이는 거죠. 법가를 채택할 거냐 유가를 채택할 거냐 뭐 이런 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체제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비교적 이제 민주주의 그 스포츠처럼 경쟁자로 보고 작동을 할 텐데, 지금 우리 정치는 서구가 이제 그걸 한 200년도 정도 일찍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긴 자가 진자를 죽이지 말고 인자에게 국정을 좀 맡겨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그래서 다시 야당이 되면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굉장한 민주주의적 발전이고, 이거를 아담 셰브르스키라는 사람이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민주주의란 집권당이 여당이 평화적으로 야당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라고 정의를 했는데, 평화적으로라는 말은 권력을 상실해도 죽지 않게 되는, 그거는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권력을 잃으면 다 죽는 거였는데 그걸 우리는 87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에 폐기 처분하고 이긴 자는 여당하고 진 자는 야당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망가졌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민주주의 1.0 단계까지 들어왔는데 왜 우리 정치는 다시 내전 같은 정도의 이 그 뭐 혁명과 쿠데타의 그 음습한 냄새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냐 이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 전쟁적 성격, 그래서 적과 동지로 상대방을 보느냐. 여전히 우리는 그 한국 사회가 지금 여야가 다투는 게 정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류 교체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어떤 세계관을 놓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계관의 충돌인데, 세계관의 충돌이 위계가 있을 땐 전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이 시작되고 한국과 일본이 시끄러워지고 한국에서 보수 정당과 민주당이 시끄러워지는, 보수와 진보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는 1, 2등 간의 격차가 거의 사라져서 비슷해져서 패권을 다툴 때쯤 되면 이게 요란해지는 겁니다. 이건 조폭의 세계든 정치의 세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한국에서 민자가 붙은 모든 단체들, 그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원련이라 민예총이라든가 뭐 하여튼 민족 작가, 하여튼 민자가 붙은 거는 사실은 그냥 아주 마이너리티하고 비주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패권을 다툴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1990년에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3당 합당했을 때 민주자유당이라는 당이 의석수가 몇 개였느냐? 218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남에 민주당이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30년 동안 한국의 정치 지형은 보수 정당이 주류고 상수였어요. 민자당 대 반민자당, 뭐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 이게 기본 지형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 맞설 수밖에 없냐? 진보 진영은 또 DJP 연합을 하거나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또 뭐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보수정당은 독자적으로 가능한데, 근데 2017년 이후에 이게 바뀌었죠. 이 지형이 지금은 민주당 내의 반민주당의 시대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의당하고도 선거연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봐서 알지만 윤석열 대 안철수의 후보단이라, 그 전에 오세훈하고 안철수의 후보단이라, 이건 옛날 다 민주당이 하던 거예요. 2000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선거연대, 합당, 이런 것은 과거에는 민주당에서 일어나던 일인데 지금은 보수정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만큼 보수와 민주당의 세력이 팽팽해졌다. 따라서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이 강대강 충돌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처럼 다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을 세키가하라, 일본의 1600년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패권을 잡은 그 세키가하라 전쟁 같은 거에 지금 비견을 제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한국 정치를 좀 관찰하는 거는, 한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지금 주류 교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혁명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정체성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해요. 그 옛날에는 이것은 거의 폭력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국회에서 그 뭐 한동훈 장관이나 어저께 뭐 또 뭐 최강욱 이렇게 주고받는 거 보면 달려나가서 멱살 잡고 주먹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거의 그 상태예요. 거의 뭐 욕만 안 하지 정말 거의 욕하기 전까지 단계잖아요. 지금 그런 정도에 와 있다는 건 양쪽이 지금 물러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 결과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는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멈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멈춰 있다는 건 대한민국은 지금 아무것도 뭐 일반 뭐 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이나 이런 뭐 교육 개혁 같은 개혁은 고사하고 작은 결정조차도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비토하는 거죠. 비토크라시에 빠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타까움인데, 한국 정치개혁 특위가 항상 국회 만들어질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한국 정개특위의 전략적 목표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반문하냐? 한국 대통령이 제왕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시각차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통령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힘이 없는 대통령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적어도 박정희,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은 제왕적도 아니고 제왕이었어요. 지금 제 눈에는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 누렸던 권력보다 못하지 않았어요. 그 두 대통령은 6가지를 장악했거든요.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행정부를 장악했고요. 무서운 권력기관을 뭐 중앙정보부나 이런 안기부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장악했어요. 권력기관을. 그다음 집권당을 당연히 그 지배를 했고요. 국회도 지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을 했어요. 그 전두환 때도 전국구 3분의 1을 일당에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안정적으로 지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법부도 지배를 했어요. 놀랍게도 언론도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상하게 쓰면 그냥 중앙정보부에 끌고 가서 그냥 고문하거나 패거나 해직시키거나 이럽니다.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된 거예요. 6개를 장악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이 민주화가 되고 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대통령은 제왕은 아닌데 제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왕적이냐? 여전히 집권당의 총재였기 때문에 집권당 대표를 지명을 해서 임명을 했어요. 지금처럼 선거로 뽑지 않고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여당을 지배하고
공천에도 개입을 합니다. 선거에도. 두 번째, 권력기관을 여전히 지배를 해서 통제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은. 세 번째,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당연히 행정부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놓쳤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에 비해서. 일단 국회를 통제할 수 없어요. 사법부를 통제할 수 없어요. 언론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세 대통령은. 자, 근데 2000년 들어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정 분리 선언해요. 나는 더 이상 집권당의 총재가 아닙니다. 당대표는 알아서 뽑으세요. 그 당정 분리 선언한 이래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네 대통령은 집권당도 통제를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천하의 박근혜도 집권당이 서청원을 밀어놓는데 김무성이 되니까 김무성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공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정동영 의장하고 충돌을 계속했고 김근태 의장하고 충돌을 계속했고 그러니까 집권당의 당의장하고 계속 대통령하고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그 통제력이 있었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안상수라는 당대표가 그 정동기 감사원장 그 청문회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갖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상수 많이 컸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말을 안 듣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도 통제를 못합니다. 왜? 직권남용, 국정농단 사건이나 적폐 수사에서 직권남용으로 구속을 시킨 뒤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죠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고위층 인사권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상태고 아무것도 못 끌고 가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이 너무 힘이 비대했고 강력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국회가 다수파가 당파적으로 비토할 때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모든 걸 거부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고 국회도 그 정부가 된 걸 다 거부하는 이 비토크라시를 어떻게 바꿀 거냐가 지금 가장 큰 숙제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1.0 단계 그 다음에는 저는 민주주의 2.0으로 가는 게 다당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다당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지금 전쟁처럼 되고 있는 거는 한국 그 정치의 이 싸움이 그 이념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아까 본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뭔가 안에 그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저는 지금 당장 그 2017년에 사실 우리가 다시 없는 기회를 맞았잖아요. 234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고 그렇게 했다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최소 62명이 동참했다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헌법을 바꿨어야죠 그때. 선거제도 다 바꾸고 그래서 1987 체제 이후에 2017 체제를 당연히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2017 체제를. 근데 안 만들었잖아요. 누가 봐도 국민 여론이 85% 지지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그리고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이 다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즉각 이 대한민국 이대로 갈 수 없으니 헌법도 바꾸고 검찰개혁도 하고 선거제도도 바꿉시다. 그래서 다당제로 하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배제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으면 아마 민주당이 주류가 당연히 됐을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극우 세력만 빼고는 갔을 텐데 그걸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혁명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가장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민주적으로 통치연합을 확대한 사람은 의외로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36.6%라는 낮은 지지율로 당선됐고 여소의 아대였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3당 합당을 결행했고 그리고 1로 3김에게도 다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남북 기본합의서는 1로 3김의 그 당 총재를 다 설득해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남북 유엔 가입도 다 이끌어냈죠. 그런 레거시를 남겼는데 그 뒤에 들어온 모든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청산에다가 자기의 레거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독재 청산, DJ는 최초의 정권 교체한 대통령으로서 보수 청산, 노무현은 기득권 청산, 이명박은
좌파 청산, 박근혜는 종북 청산, 문재인은 적폐 청산. 다시 윤석열은 이것은 뭐 이권 카르텔 청산이 될지 아니면 이건 아예 그냥 그 운동권 청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청산을 내 것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 요 얘기는 짧게 제가 20분을 다 쓴 거 20분 다 쓴 제가 5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민주당이 약진을 해서 지금은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했고 이 싸움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요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제가 요건 좀 약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세가 확장된 것은 세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다는 거, 선거 때문에. 선거가 보수와 진보 사이가 가장 평평하게 겨룰 수 있는 거고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나 총선 할 때마다 보수 정당이 권력을 조금씩 뺏겼어요. 그래서 뭐 선거를 안 하고 싶어 하죠. 지방자치제도 없애자, 교육감도 좀 선거제도 없애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민주당이 잘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잠식을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탈냉정과 세계화입니다. 세계화가 오니까 보수는 노태우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거는 기회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랑도 수교를 하고 북방 정책이죠. 하고 그 다음에 FTA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 노태우부터 윤석열까지는 더 큰 대한민국이 슬로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슬로건이기도 했고 이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정책으로 우리가 좀 뻗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세계화는 반드시 양극화의 그림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 파고들었어요. 복지와 분배, 더불어 좀 같이 살자, 사람이 먼저다, 무상복지 뭐 이런 거 하자고 얘기하면서 파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첫째 저는 민주당이 세가 확장되는 중요한 그 의제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은 그 냉전이 끝난 시기에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사실 남북 기본합의서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보수 정당에서 했는데 김일성 사후에 조문 정국에서 보수가 발을 딱 뺍니다. 저 북한 저거 이제 곧 망하겠구나 이래갖고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하는 사이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평화가 경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화는 단순히 그냥 평화만이 아니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비용을 군사비를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도 싸게 들어올 수 있고 중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사업 기회가 늘어날 거다. 이러니까 평화는 단순히 평화가 아니고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경제가 평화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왜? 그런 그 체인벌린이나 히틀러에서 미넨 협정에서도 봤지만 종이 쪼가리가 평화를 담보하는 건 아니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게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북한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술과 경제를 가진 나라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제 이게 보수의 기본 기조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기 전에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핵을 완성해서 위협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이 담론이 먹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말을 거칠게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매우 거칠게 하는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목도한 1987년 이후에 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검토됐던 이런 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정책을 원 없이 겁 없이 다 해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 정책, 안보 정책, 산업 정책, 미디어 정책, 사법 개혁, 부동산 정책, 재정 정책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1호죠. 인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합시다. 최저임금 올립시다. 탈원전 합시다. 공수처 만듭시다. 선거제도 이거 준연동제. 그 전에 누가 아이디어로 한 번씩 검토해봤던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시각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고 심판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한 리뷰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내년 총선이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비토크라시고 그래서 이걸 고쳐야겠는데 이번 선거 전에는 잘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총선 이후에 저는 어느 쪽으로든 이게 마지막 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또 보수와 진보의 마지막 새끼가라 전쟁이기 때문에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뒤에 아마 새롭게 지금은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륙전이기 때문에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양쪽 다 그냥 갈 거다. 시대 정신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국민 통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언제 이 해결책을 찾을 거냐? 저는 이 전쟁 와중에 우리가 얻은 유일한 선물은 박근혜 탄핵이 가져다준 유일한 선물은 대통령 선거를 12월 달에서 3월 달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9년 뒤에 2032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만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할 수밖에 없고 선거제도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다면 이 변화가 2028년 정도에는 확실히 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좀 정당을 만들어 성공할까 이 생각은 현실적으로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 지금 자체 동력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좀 길게 긴 호흡으로 긴 호흡이라는 건 9년 뒤에는 어차피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평화적으로 이제 총칼이 아니고 화염병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하는 이 민주주의 1.0 시대를 30년 넘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다당제로 가는 거죠. 민주주의 2.0을 거쳐서 언젠가는 민주주의 3.0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람이 제도인 건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그 자체로 제도인 제도는 왕정에서나 하는 거지 이건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어차피 2032년에 그만둬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일단 제가 한 20분 정도 했으니까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왜 한국 정치가 약간 이게 전쟁과 혁명 같은 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역사적 이념적인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저는 그 와중에 이제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고 정의당은 노회찬을 잃었고 보수정당은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이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이 감정의 이게 지금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폭력적으로 지금 테러만 안 하지 거의 중폭력적 상태로 내년 총선까지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호흡을 좀 길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성민 대표님께서는 참 원인과 해결책을 다 알고 있는데 한국 정치가 이런 기득권의 강한 저항 때문에 이제 변화가 매우 어렵다 이 말씀해 주셨고요.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또 비토크라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참 고질적인 이 문제들 또 짚어주시면서 이제 민주주의 1.0에서 2.0 또 넓게는 10년 뒤에 또 3.0까지 넘어가자라는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좀 종합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 포럼 구성원분들께서 좀 발언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따가 저희가 또 오늘 방청 오신 분들에게도 질문권 이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성원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고 먼저는 첫 번째 주제는 좀 다 나온 얘기들이긴 한데요. 대한민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요 제도권에 일단 세 정당만을 놓고 전제해서 이야기할 때 고쳤을 수 있겠는가? 전 여기에 대한 좀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라는 주제 속에서 각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정당들에 대한 좀 평가와 정말로 이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들을 하시는지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토론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분 혹시 우리 멤버 중에 계신가요? 예, 오연주 대표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정의당에 현재 속해 있는 오연주라고 합니다. 네 분 중에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면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의 한 가지로서 청년들이 나서서 이 진영을 뛰어넘어서 뭔가 함께 도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 그리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신인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희망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각 당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저희가 여기 안 모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답답한 마음에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또 발생하는 이제 고충이나 혹은 약간의 어떤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저는 청년들이 이제 정치를 새롭게 재편하고 정당을 만들고 이런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어떤 세대적인 특성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한국 사회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어요. 다만 정말 깊이 떨쳐지지 않는 내적인 고민이 있는 거는 이념의 종말 시대라고 하고 이념이 별로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는 정당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여전히 좀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머리로는 알겠어요. 같이 뭔가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게 잘 느껴지는데 정말 아주 가슴이 동하지 않는 느낌,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궁극 더 들어갔을 때 어떤 최저 기준선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새로운 어떤 정당이라는 것들이 탄생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세대들은 페미니즘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의 이슈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청년 세대들에게는 이 문제가 일종의 관통하는 하나의 이제 이슈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최저 합의선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뭔가를 같이 도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다른 예로 하나 들자면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핵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단순히 그냥 핵에 대한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깊이 들어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당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차이를 강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뭔가 탄생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현실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패널 분들 중에 뭐 답을 주실 수 있으? 우리 배종찬 소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짧게 5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희망이 있느냐, 뭐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다 아시잖아요. 희망은 없다. 근데 저는 유일한 희망은 MZ세대다. MZ세대와 여성이다. 그래서 지금의 질서로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왜 그러냐면 다 엉망이에요. 국민의힘 엉망, 민주당 엉망, 정의당 엉망, 다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이 됐고 정의당도 기득권이야. 정의당도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다 뭔가 처절하고 나가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법 없어요. 지금 1년 내내 지하철 나가서 국민들한테 엎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선거 때 되면 표 달라고 난리야. 지하철역 앞에서. 안 잡겠다는데 손을 잡고 막 난리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 끝났어. 유권자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만져보면 이념이 아니야. 무슨 이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욕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떤 걸로 해서 당의 이익을 챙길까, 그 욕심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떤 걸 통해서 욕심을 챙길까, 그 차이지. 이념 물어보면 몰라.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진보가 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환경의 차이예요. 민주당은 어쨌든 호남을 끼고 가야 되니까 호남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든 기득권을 챙길 생각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럼 영남 사람들은 TK 지역은 공천만 깃발만 꽂아, 사람 후보도 필요 없어. 깃발만 꽂으면 돼요. 실제로 지방선거 때 우리 고개 끄덕여 계신 분은 알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에서 이 사람이 후보자로만 나왔는데 선거 기간 내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지방선거에. 당선됐어. 왜? 보수정당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건지웅 위원이나 김재섭 위원이 나와서, 제가 2분 내로 마감하겠습니다. 나와서 막 싸워요. 민주당이 어쨌네, 국민의힘이 어쨌네. 우리 박성민 대표님 말씀대로 2028년에 가서 바뀔까?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지금 이 어르신분들이 바뀔 생각이 없어. 왜? 65세쯤 되는 분도 70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내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식이 뭐냐면 그럼 유권자들이라도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 이번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아예 표를 안 주고 정의당이 좀 똘똘한 것 같아. 정의당의 표 이게 아니에요. 유권자들도 다 지금 막 유권자들도 제대로 지금 체계가 안 서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 저는 이게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우리 여기 이동학 위원은 안 왔지만 우리 주이삭 구의원님 그러니까 이분 뭐냐면 자 딱 이게 딱지 떼고 무슨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떼고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뭉쳐서 젊은 사람들의 지금 목적이 뭔가 이걸 생각하면 뭉쳐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당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이 목적만 생각하고 정치 세력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년에 깨져. 지방선거도 깨져. 대선도 깨져. 그런데 한 2030년쯤 되면 국민들도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 저렇게 깨져도 계속하네. 그러면 이제 그 당이 일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김준일 에디터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예,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좀 책임과 설명의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성민 대표님의 이제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감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주류 교체, 세대 교체가 지금 저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 4번 정도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김구나 이제 이승만 시절에 있었던 그 세대들이 있었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항일 운동을 했던 이 세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아니면 삼김 같은 이 세대들이 이제 산업화 등등 이제 여기에 세대들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86세대들이 굉장히 그게 뭐 운동권이든 아니든 근데 86세대들은 본인들의 간판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한 20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들이 이제 뭐 세대로 따지면 뭐 누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저 같은 세대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MZ 세대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세대 교체가 있는데, 제가 되게 궁금한 거는 그런 거죠. 이런 주류의 세대 교체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본인들이 능력이 안 되거나 없으니까 노무현을 세워가지고 같이 이제 86들이 갔듯이 누군가를 옹립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곳을 가는 방식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함께 못 하는 거죠. 제가 뭐 그거를 강요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거대하게 지금 정치의 세대 교체가 지금 생각보다 느리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느리게 하면 뒤돌아보면은 상당히 파괴적으로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약간의 이제 좀 농담식으로도 섞였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이 주류교체, 대한민국 주류교체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고, 저희 내년 선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내년 선거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양당이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의 피 흘리는 전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지층 연합의 어떤 붕괴와 재편, 뭐 이게 양당에 이게 이제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질적인 세력들이 지금 같이 연합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30 낭성들하고 60대 이상의 여기 노인들하고 같이 결합해 있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030 여성들하고 50대 남성들이 지금 결합해 있는, 뭐 여성도 있지만 이렇게 이질적인 건데, 이게 지금 다 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준석 떨어져 나가고 민주당도 지금 페미니즘 떨어져 나가고 이 복잡화해서 이게 약간 재편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으로 수렴이 되지만은 지지층들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라.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제 던진 겁니다. 도저히 같이 못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걸 제가 뭐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저도 국민의힘 안에서 활동한 지 3년 됐거든요. 대선 때는 공통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막아라. 그래서 손을 잡고 대선을 치렀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저랑 당의 주류이신 분들하고 비전과 가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비전과 가치를 얘기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뭘 물어도 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약간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답을 안 하시는데,
저는 3040 세대 연합을 통해서 전 주류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대 갈라치기 이런 게 아니고요. 3040 세대라는 것은 그렇게 손을 잡아본 시대적 그 배경은 없고요. 저는 3040이 손을 잡으면은 30대가 20대를 설득하고 또 40대는 50대를 설득을 해서 전 2050 세대가 한번 좀 뭉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60, 70, 80이라고 하는 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이 주된 세대인 2050 세대들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 사회의 초고령화를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63세, 한덕수 총리 74세시거든요. 다 60, 70 주류 기득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판을 짜는데 젊은 세대들 보고 너희들은 희생만 하고 따라와라? 그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3040 주류 교체를 통해서 저는 결정권이라도 좀 갖고 오자. 주류 기득권만이라도 좀 교체하자. 뭐 좋은 말로 되진 않겠지만은 투쟁적으로라도 좀 교체를 해서 결국에는 2050 세대 연합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효도하는 세력들, 효도 정당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좀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지금 뭐 대한민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각자 당에 대한 뭐 비판 내지는 칭찬 다 좋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예, 우리 박성민 대표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내년 선거를 뭐 그냥 뭐 분석하고 예사 전망하려고 모인 분들은 아니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내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거냐가 고민거리일 텐데 저는 이제 캠페인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후보는 셋 중에 하나의 포지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이거나 계승자이거나 도전자이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뭘로 봐도 지금 그 집권당으로 봐도 그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집권당이고 국회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고 청년들은 뭐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무조건 도전자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자 포지션이 가져야 될 캠페인에서 세 가지 증명해야 되는 거는 첫째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또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대한민국을 잘못 이끌고 가고 있다. 이거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성정당도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우리가 더 나은 비전과 리더십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전혀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젊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처럼 뭐 약간 뭐 그걸 갈라치기라고 여성 혐오의 갈라치기라고 얘기하지만 뚜렷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죠. 뭐 심지어는 뭐 장애인들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청년 정치인들 중에 지금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부분적으로는 보이지만 잘 안 보여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리더십이 지금 더 나은 정치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전과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거 결정적인 게 세 번째입니다. 선거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3040이든 20대고 MZ고 무슨 얘기를 백날 해도 유권자는 안 될 것 같은 후보를 안 찍습니다. 그냥 뭐 안 찍는 이유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노회찬 같은 분이 92년부터 선거에 나왔잖아요. 국회의원 언제 됐습니까? 2004년에 됐잖아요. 안 될 거 같으니까 안 찍는 겁니다. 뭐 내가 좋아하지만.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내년에는 역부족일 거라고는 보지만 청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당이나 2당에 가서 공천 받는 겁니다. 왜? 청년 정치가 뭐 바깥에 이런 게 있고 유권자들이 청년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뭐 MZ세대가 중요하고 막 이걸 해갖고 늘 그랬듯이 586이 들어올 때도 그랬듯이 그냥 몇 명 상징적으로 공천 받아갖고 나가서 국회 배지를 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보고 자기 당 그게 뭐 정의당이 됐든 시대전환이 됐든 다들 길게 보고 가치를 갖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될 때까지. 내년에 뭐 안 돼도 좋다 하고 그냥 우린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하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스스로는 뭐 그냥 떳떳하고 뭐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하나로 뭉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주적이 양당이기 때문에 이거 아닌 사람들은 그냥 지금 무슨 우리가 뭐 기후 문제, 그러니까 뭐 생태 문제라든가 페미니즘의 문제라든가 노동의 문제 이거 다 접어두고
이 두 정당 아닌 것을 만들어주려면 이게 3, 4, 5번 있으면 그냥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딱 하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른미래당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정치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9가지가 다른데.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은 정치에는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종교를 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무슨 뭐 과학자를 하든 이렇게 되는데 그때도 바른미래당도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바른을 상징하는 유승민과 미래를 상징하는 안철수가 만났으면 우리가 기성정당 극복하려고 만났다. 이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만나는 날부터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지를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계속 진보 진영에서 정체성과 가치를 얘기하지만 제가 2015년에 그랬어요. 그때 조국 김상곤 그 민주당 혁신위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이 뭐냐는 걸 계속 얘기를 해요. 듣다 제가 못해갖고 글을 썼어요. 아니 자꾸만 묻는데 내가 그러면 대답을 해주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이 뭐예요? 새정치를 상징하는 안철수와 민주를 상징하는 민주당이 연합을 한 거죠. 반새누리당 연합을.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일본군에 맞서서 미국과 소련이 손잡은 걸 뭐라고 불러요? 연합군이라고 부르는 거 연합군. 공산주의 소련하고 어떻게 손잡냐? 손 잡죠. 지금 이 순간에 국공합정이라는 마오쩌둥이나 뭐 짱제스도 마찬가지로 늘 얘기해요. 그 시기에 주적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에서는. 전쟁에서도 주적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독일과 일본에 맞서 미국과 소련이 손잡은 걸 우리는 그걸 DJP 연합을 하건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했든 또 안드로이드 동맹 구글과 삼성이 적인데 어떻게 손잡아요? 애플에 맞서갖고 반애플 그 손잡은 걸 안드로이드 동맹이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어요. 다들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있는데 평화 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그 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피가 낭자하는 전쟁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눈들이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다 양당 다 지금 당대표가 구속되게 생기고 막 지금 그렇게 생겼는데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에서 점잖은 얘기해갖고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성정당의 저 싸움이 우리가 더 이상 보면 안 되겠어요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아주 진보적인 분부터 뭐 보수적인 분들 뭐 같이 다 들어와서 일단 내년 총선은 저가 그냥 3번을 찍으세요. 그냥 눈 딱 감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원한다면 3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 2번이 저 상태 싸움에 가면 이 대한민국의 전쟁이 끔찍한 전쟁이 계속 갈 거니까 3번이 하나 있어야겠어요. 이 우리 안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근데 그걸 레버러지를 해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아까 제가 2030년 향해서 가는 어쨌든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2004년에 민노당이 열석했을 때도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노회찬 심상 이렇게 가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 번 얘기했고 심상정한테 2017년에 즉각 나가서 민주대 반민주주의 때는 끝났습니다 선언을 하라. 그거 그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 민주당을 찍지 정의당을 왜 찍습니까? 저는 내년에 그러니까 좀 길어졌는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무식하게 지금 선거 전략을 짜야 돼. 내년을 겨냥한다면 내년을 겨냥. 그거 아니고 아까 말한 길게 간다면 가치를 갖고 자기 정당 지키고 길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1번이나 2번에서 공천 받으세요. 우리 박성민 대표님께서 3가지 경우의 수를 주셨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